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월이 내년 시황을 결정질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대형주 있잖아요. 딱 그 순간이 오면은 곧바로 얘들은 뜰 거예요. 경기니 뭐 기업 실적이나 상관없이 수급에서 수급에서 걔들은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은 안 좋아지다가 잠깐 멈추고 며칠 있다가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2200 오전에 잠깐 깨졌는데 그 부장님께서는 지금 주식시장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반등 줬다 내려가고 반등 줬다 내려가는 거는 이제 대세 하락 구간이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상승의 기간과 폭이 크고 네. 그다음에 조정은 짧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 구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길고 깊게 내려가고 반등을 짧게 주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터닝하면서 저점이라는 이제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터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들 얘기를 하는 게 반등 줄 때 위험 관리해야 된다, 현금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1년이 지나왔습니다. 1년이 뭡니까? 지금 작년 6월 고점이었고 7월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외람되지만 우리 시장이 IMF 외환위기 때, 리만 브러스 사태 났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8년, 2019년 요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어느 정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빠졌냐? 1년 반 정도 빠졌어요.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올해 10월, 11월, 12월 이 즈음에서 저점을 좀 형성할 개연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기간 놓고 봤을 때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똑같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해서 수급으로 이어지는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안 좋다 얘기하고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또 언제 가느냐시피 그 정도로 또 시장은 또 움직이거든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과거와 유사하게 많이 패턴을 보이더라.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만 이제 놓고 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왜 올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냐면요. 우리 시장은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지만 미국은 작년에 계속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올해 재차례 급락을 했습니다. 1월에 코스피 기준으로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6월에 또 한 13% 하락을 했고 9월에도 13% 하락을 했어요. 고점이 3,316포인트잖아요. 근데 지난번 저점이 2,130포인트입니다. 뭐 한간에는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있어야지 진정한 저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하다 부분에서 거래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사야 되느냐에서는 아직까지 못 사겠다. 이런 게 훨씬 더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맨날 푸념하는 이런 매수세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계속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매수세가 없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좋지 않은 시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싼 건 알지만 무섭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분기가 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혹시 연도가 바뀌는 이제 시기, 연말로 가고 있는 시기에 조금 시장 상황 중에 눈여겨봐야 될 만한 변수가 있을지. 뭐 당연히 물가이죠. 지금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번에 75bp 한 번 더 올리면 11월에 올리면요. 11개월 만에 제로 금리에서 4%까지 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 이거 다 물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이 10월 13일이죠. 오늘 밤에 미국이 9월 CPI 발표를 합니다. 오늘이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시장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8.1%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8.3%였거든요.
근데 요게 8.1% 위로 8.3%, 8.4%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시장 급락할 거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지금 막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왜 그렇게 지금 물가에 대한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시장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전쟁 계산하고 뭐 미중 갈등 얘기하고 뭐 PMI 보고 CPI 보고 PPI 보고 막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잖아요. 실제로는 단순하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금리, 그리고 하나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보면은 시장은 그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또 우라가미 군요가 지금부터 뭐 수십 년 전에 쓴 책에 금리와 시장의 흐름을 연관시킨 게 주식장의 4개이잖아요. 금정세, 실적장세, 역금정세, 실적장세.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여요. 결국은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동안에 옛날에 양적 긴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네.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장이 빠졌고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예고를 작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단순히 그것만 생각해서도 올해는 매도를 했거나 현금을 했거나 아니면 또 뭐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기가 힘들죠. 아는데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거죠. 네. 지키지 않는 거죠. 오르니까. 네, 우리 사람들의 네. 심리가 그런 거죠. 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 똑같이 계속 질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올해 말에 4.4%, 내년에 4.6%까지 지금 연준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요번에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졌냐면 3개월 전에는요. 네. 올 연말 금리가 3.5에서 3.75였어요. 네, 그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100bp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시장은 이제 터닝해서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8.1% 기준을 예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4.4%, 내년에 4.6% 그리고 동결하고 시장 상황 바라보겠다.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8.1%가 아니고 뭐 8.3, 8.5%로 올랐다 만약에 물가가 더. 그러면 연준이 더 강력하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냐.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물가입니다. 그냥 물가예요. 그런데 대부분 연준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내년에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 어떻게 오릅니까? 그렇죠. 성장이 없는데. 예, 성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도 소비 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내년에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시장이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너무 좀 뭐랄까 김칫국 마시면서 빨리 내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까불지 마. 이거 물가 쉽게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9월의 CPI, 10월의 CPI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얘기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버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인데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이제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건 과거의 경제학 이론에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공급이요? 네, 공급. 팬데믹. 또 하나는 전쟁. 전쟁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공급 사이드에 공급망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이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가도 떨어지고 국제 고물가도 떨어지고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빨리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좋아요. 그리고 임금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올랐냐? 팬데믹 때문에 구인난이 생기면서 임금이 다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천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시스템 위기가 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 높아졌고 이미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만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 싹 바꿔야 됩니다. 싹.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모든 그 석학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불확실성 중에 몇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3가지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위 왜 증권가에서 게임 체인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전쟁이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끝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촉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련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10년 했어요, 전쟁을.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역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보시면 전쟁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구산업과 신산업의 싸움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오일 국가, 산유국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창하는 국가들 간의 이 갈등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면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말씀 이제 그만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경제가 안 좋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러시아는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려고 지금 저러는가? 그러면 서구국가 러시아하고 이번에 평화협정 같은 거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의 외무부에서는 우리는 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용이 있다. 미국이 하자고 얘기 안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야, 우리는 언제나 하자고 했는데 러시아가 거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망성이 있나? 시장이 그래서 그걸 약간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CNN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말 안 할 거래요? 예, 푸틴하고는 안 할 거다. 푸틴하고 안 할 거다. 미치겠다, 진짜.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짧게 그냥 결론만 치면은 저는 11월이 내년 시황을 결정질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말 아까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국이 7중전에 하고 있고요. 이번 주 1월부터 공산당 대회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3년임이 확정이 되면 중국의 정책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많은 정책이 바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희망회론이 여러분께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요즘에 핵전쟁 위협한다. 굉장히 격화되죠. 그리고 발언도 굉장히 세죠. 지금 바이든이 푸틴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우디 또 공격했습니다. 이런 워딩이 세게 나오는 이유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정치인들이 맨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경쟁과 대결 구도와 이것에 의해서 결론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빅이벤트고 중국도 요번에 공산당 대회도 빅이벤트거든요. 이런 빅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 나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그만두고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명분을 줘야지 그만두죠. 맞아요.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명분을 안 줘요. 미국에서 절대 안 줍니다. 우크라이나도 막 끝까지 싸우겠다. 한 뼘도 안 주겠다고 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정리해보면 정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같은 게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본인들 정치적 목표에 따른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예. 그 정책들이 뭐 물가나 금리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예. 그게 주식시장에도 어떤 지금보다 더 일시적으로 심해질지 아니면 반등을 줄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자연적인 수요나 뭐 소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거 내년 되게- 시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좋은 쪽으로 줬던 나쁜 쪽으로 네. 되던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또 저희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을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제 기억 속에 삼성전자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았었던 것 네네. 같은데 그 전년 동분기 대비 30% 줄었다. 네. 삼성전자는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 삼성전자 주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YY로도 안 좋았고 QOQ도 안 좋았고 네. 시장 컨센서스 대비도 안 좋았어요. 그럼 폭락해야죠 주가가. 근데 맞아요. 그날부터 떠기 시작했어요. 그 시장이 지금 한 5, 6% 지금 상승한 상태예요. 신기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면서 호시적 발표하면은 매도하더라. 뭐 실적 안 좋게 발표하면은 뭐 매수하더라. 뭐 그래서 올라가더라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서 그런 일이 이제 발견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화할 네.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거죠. 즉 실적 발표 아무리 안 좋게 발표가 나와도 매수하겠다는데요, 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는 오르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런데 매수하겠다는 측이 나타났어요. 그날 잠정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근데 왜 사요? 저는 외국인이 사는 것들, 저 연기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쇼커버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라 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해서 매도를 해놨다가, 공매도 해놨다가, 대주매도라고 하죠. 네. 매도 해놨다가, 이제는 이 시절을 하면서 요즘에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 시점에 쇼커버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뉴스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리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강기금이 들어오면은 당장 삼성전자부터 살 거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하면은 공매도가 제일 많은 게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당연히 했죠. 뭐 시총이 높으니까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공매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 그런 정책이 딱 나와버리면 묶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라도 사놓는 어떤 거구나. 이익을 실현해야겠죠. 네.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개 올라왔거든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다 지금 막 급락을 하고 있고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황이 막 바뀌어서 이제 저점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쇼커버로 인해서 단기 반등할 것이다. 이게 대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금 현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당분간은 그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막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더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더 이제 안 좋을 거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3분기보다 4분기도 안 좋을 거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 국가냐면요.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전 세계, 물론 전 세계 놓고 봤을 때 큰 시장은 맞아요. 네. 근데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지금 2,000주 아래예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애플이나 뭐 이런 뭐 그거보다 테슬라, 그냥 한 종목보다도 네. 아래예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글로벌 자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등락하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론 팬데믹 이후에 개인들의 자금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개인들은 그 정도의 움직임력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외국인들처럼 개인들이 내가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12종목만 계속 개인들이 산다. 안 빠질걸요? 근데 개인들은 그러지 않고 1,500개 종목을 다 두루두루 거래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세서가 아니고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종목만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어느 순간에 매수하는 순간에는 그 업황과 상관없이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삼성전자 뜰 거예요. 수급이 또 달라지니까. 뜰 거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뭐냐?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의 실적은 좋지 않아도 어떤 환경이 되면 들어오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환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리하고 환율만 얘기했잖아요.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에서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한다. 이 얘기는 1,450원을 베팅한다는 얘기인데 환율 1,450원 베팅했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1,450원에 내가 1달러를 바꿨어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주가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1,200원이 그렇죠. 되면 그러면 앉아서 까먹은 거죠. 앉아서 그냥 손해보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걸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환율 방어하겠다. 예, 더 안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1,400원을 넘어서 이렇게 간 거는 제 기억으로는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년 리먼 때 한 번 있었나요? 한 번 잠깐 그 팬데믹 때 이럴 때 빼고는 없었어요. 이럴 때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1,450원에 내가 베팅을 한다. 환율만 놓고 봤을 때 1,450원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래로 떨어지면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그랬을 때 1,400원 위에서 외국인들이 베팅했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더 이상 팔지 않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환율을 진짜 위기가 와서 일시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환율은 아주 비정상적으로 원화가 약세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어떤 장기 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네요. 지금 1달러에 1,450원 바꿔가지고 한국 주식 사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환차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군요.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어떤 순간이 되면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대형주 있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딱 그 순간이 오면은 곧바로 얘들은 뜰 거예요. 경기니 기업 실적이니 상관없이 수급에서. 수급에서 걔들은 이제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환율은 그러면은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환율은 언제쯤 하향 안정화 되겠냐. 물론 국가의 체력으로 환율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 달러 연수가 그렇게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체력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비정상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달러인덱스가 지금 113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달러인덱스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금리 얘기하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니까 올리기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거고요. 또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는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예요. 지금 파운드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또 결론은 뭘로 돌아가냐면 전쟁이에요. 유로화가 지금 약세가 된 게 유로존이 그렇게 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 종료됐다. 그러면 유로화는 그냥 튈 거예요. 파운드도 그렇고 그냥 올라올 거예요. 강세. 그럼 달러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원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난 삼성전자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삼성전자 올라요. 사실은 그래요. 수급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요즘의 수급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형주가 움직일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환율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환율 얘기, 이거 되게 쏙쏙 이해가 되네요. 진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달러에 1,450원일 때 들어와서 주가 하나도 안 오르고 그냥 1달러에 1,300원으로 떨어지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 먹는 거니까.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 정도 환율이면은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거에 베팅. 외국인들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수급이 개선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을 미국 주식 말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살래, TSMC 살래, 아니면 애플 살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더 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빼고 애매하게 그냥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팔아서 1,450원에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있는 핵심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환차익의
있는 이익도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핵심 기업들 많이 빠진 것들을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외환위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단정지어로 얘기하는 거 위험한 얘기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이요. 매년 300억 달러씩 지금 미국 주식 사고 있어요. 와. 우리나라 서학개미가라고 하는 게 지난 1년 반 동안 520억 달러가 샀어요. 와, 진짜요?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와. 근데 만약에 연기금이 마음 바꿔서 우리나라 지금 당장 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거 네, 어떻게 네. 돼요? 그래서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서 우리 위험하다. 그러면 팔아서 달러 넣어. 미국 주식 사고 달러 갖고 오면 그냥 끝나요, 그거는. 그 예전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이제 달러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도 많이 갖고 있다. 엄청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달러 들어오면은 네. 그러면은 뭐 지난 1년 동안 우리 300억 달러 빠졌다는데 300억 달러씩 연기금 사는데요, 지금 달러. 대박이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속 매수하는 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 보니까. 야,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샀으면 얼마인 줄 알아? 근데 이제 그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적 성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주식이 그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네네. 이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서. 네네. 베이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상투 쓰고 막 이제 일본하고 이랬을 때 네. 미국은 카네기 철강 회사가 있었고 에디슨 모터스가 있었고 자동차, 화학, 철강이 막 번성하던 시대예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우리보다 좀 선도해서 기술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 장치 산업이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해 유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으로 이걸 지배를 하면서 공해 유발 산업을 딴 데로 이전시키는 거죠. 어디로 했냐? 일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일본이 조선화학, 정유철강 이런 것들이 일본이 1위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넘어왔구나, 미국에서 일본으로. 1위인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본을 이겼대. 막 자랑했어요. 이긴 게 아니고 공해 산업이라서 자본으로 지배를 하고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다 넘겨줬어요? 중국이요. 중국을 넘겨줬죠. 중국은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딴 데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본적인 산업의 흐름이거든요. 네. 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ARM이나 아니면은 뭐 TSMC나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회사들이 고부가가치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미국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메모리예요, 메모리. 물론 메모리에서는 우리가 선두이고 우리가 1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칩들, 핵심 반도체들은 걔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어떻든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할 수 있었던 이걸 가지고 그동안 끌고 왔는데 이제는 지금 미중 간 반도체 경쟁하면서 중국이 직접 하겠다고 그러고 미국도 직접 하겠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서 혁신적으로 새로운 선단의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이 나오거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경쟁에서 자꾸 시장 점유율을 까먹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전망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나 아니면 향후에 신성장 산업을 얘기하는 뭐 가상, 뭐 메타버스 세계 이런 얘기에서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성장 산업은 맞는데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가 얼마큼 쫓아갈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TSMC를 못 쫓아가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40조 정도 나오는데 32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분명히 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걸 따로 보여주든지 그게 없다면 시황 사이클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게 나타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당장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지금 들어온 건 쇼커버이고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나 터닝하면서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아직 남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와서 어느 정도 뭐 다시 뭐 7만 전자가 되든 8만 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려면은 시황만 좋아하시면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다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액면 분할 전입니다. 전. 외환위기 때 이럴 때만 3만 원 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분의 1이니까 그쵸. 5만 원에도 250만 원인 그쵸.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올라간 거잖아요. 거죠. 네. 성장을 한 거잖아요. 이걸 자꾸 비교를 되는데 그 비교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향후에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혁신적인 산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비교를 드리는 거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 비교를 많이 드리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성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계속 굳건하게 있는 이유는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차를 만들고 우주항공차를 만들고 네. 그리고 로봇을 만들고 신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있으면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되게 안타까운 거는 뭔가 가셔야 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요인이 상당히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예를 들어 처음엔 뭐 가전,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과거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찾고 싶다. 그렇죠. 부장님, 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섹터,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답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질문도 주셨지만 다 알아요.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 뭔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로봇? 예, 그냥 아시잖아요. 로봇. 네, 그죠. 앞으로 그걸 당연히 갈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로봇, 자율주행. 전 자율주행 차 나오면 진짜 살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한 1, 2년 동안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네. LG 솔루션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걔네들 사이클상 얼마큼 많냐? 제가 보기에는 한 반은 지난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지금은 이제 어떻든 아직까지 2차 전지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2차 전지를 다 도입을 만들고 하니까. 있고, 도입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는 거구나. 시작돼갖고 이제 초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이제 많이 와 있어요. 이게 성수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도 빠집니다. 가치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네요. 만일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삼성전자처럼 앞으로 10배 갈, 20배 갈 그런 종목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향후에 성장할 산업에 투자를 그냥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애플 아이폰으로 여태까지 먹고 살았죠. 네. 아이폰 다음에 4세대 성장 동력을 뭘로 찾았는지 아세요? 자동차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애플카하고요. 네. 그래서 애플로 계속 탄탄한 거예요. 네. 애플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글래스, 애플 글래스. 똑같이 제가 쓰고 난게 똑같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글래스에 디스플레이가 다 나오고 전화도 다 돼 있고 웨어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드래곤볼 같은 데 나오는.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다 성장산업이에요. 그런 것들 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면 먼 거 하면 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시화돼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이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가속도가 빨라져요.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어제 현대차에서 그거 발표했잖아요. 5가지 소프트웨어 발표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로봇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럼 이건 당장 우리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전 세계에서 찾으시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찾으시던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전적으로 어려운 게 뭘 것 같습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서 이 종목이 가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 가서는 이제 약간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때는 좀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좋아 로봇이야. 그럼 로봇에서는 로봇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런 회사를 보시는 게 좋다. 아니면 이런 걸 보고 회사를 결정해야 돼. 일단 성장이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저 재무구조를 봐야 되는데 네. 재무구조에서 현금 흐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사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 조달에 의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사업에 의해서 나타난 현금 흐름이 항상 플러스여야 돼요. 항상 그게 플러스. 사업으로 맨날 적자나는데 재무 조달로 해서 겨우 먹고 살아. 버틴다. 이거 안 돼요. 오래 못 가는. 네, 그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의해서 수익이 나고 재무 조달을 좀 하고 그래서 투자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항상. 네. 투자를 안 하는 회사는 또 안 돼요. 영업으로 인한 현금으로 뭐 다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토탈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현재 기초 자산, 올 연초에 기초 현금과 긴말 현금, 현재 현금이 나오거든요. 네. 이 현금이 늘어나야 돼요. 그 현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 회사가 탄탄하게 뒤에 내 뒷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